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장갑차가 있어요.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이라고 하는 장갑차인데, 그러니까 로템에서 만든 차륜형 장갑차 K808 있죠. 그거와는 별개로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타이곤이라는 장갑차가 알고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주식 공시 시장에서 잠시 나왔다가 반짝 사라졌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 타이곤 장갑차가 어디에 얼마나 수출됐으며 이 타이곤 장갑차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 그리고 F-35 전투기가 정말 강하긴 강한가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 훈련을 하는데 이란 영공까지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깊숙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이란이 전혀 모른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저께 현무5 관련한 동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그 모두의 단신 소개해드리면서 자기 첨예와 셀프 샤프닝 기술에 대해서 전차 포탄이죠.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오래전부터는 자기 첨예가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니 더 잘 된다 라는 거였고, 그리고 날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충격하면서 첨예화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제가 사실은 전 정치학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외교학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과 부분에 좀 약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율조사에서 알려주는 우리 편집부에서 조금 뭔가 미비했고 그걸 제가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첨예와 관련한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자,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이 조선회사죠. 밥콕사와 31형 호위함 건조 비용을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는데 어떤 해프닝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미국이 드디어 제럴드 포드급 항모, 이 포드함을 첫 작전 배치를 했는데 원래 태평양 한다고 했는데 태평양 아니고 지중해로 갔습니다. 자, 단신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영국 해군 23형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해 5척이 일괄 발주되었던 31형 호위함, 일명 인스프레이션급이 비용 문제로 법적 분쟁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한 척에 2억 5천만 파운드, 한화 약 4,200억 원에 계약한 이 배가 건조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해 업체 측이 한 척당 약 2천만 파운드, 한화 약 1,670억 원을 더 요구한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분쟁 조정 협의체를 설치해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분대용 돌격소총 형상의 분대 지원 화기가 유행인가 봅니다. 싱가포르가 자국산 울티맥스 100 마크2 경기관총을 대체하는 차세대 분대 지원 화기로 미국 콜트의 모델 6940을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애초에 후보가 HK의 M27과 모델 6940 둘뿐이었는데 이런 유형의 경기관총이 유행인가 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각 지역에서 민간인 거주지 오폭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의 최신의 공대지 스텔스 순항 미사일 KH-101의 공산 오차가 최소 5에서 15m, 최대 100m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형 KH-55는 말할 것도 없고 신형 KH-101과 칼리브르 계열이 조악한 품질의 전자 부품을 사용해 갈수록 명중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서 디펜스 루마니아가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이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차세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60 JATM을 전투기는 물론 스텔스 무인기에도 탑재해 유무인 합동 공중전 전술을 구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거리가 최대 300km급으로 알려진 JATM이 스텔스 로얄 윙맨에 탑재될 경우에 미 공군 전투기의 공대공 교전 거리는 1000km를 가볍게 넘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가 취역 후에 처음으로 정규 해외 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5월 2일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를 출항했는데 첫 번째 작전 배치지는 지중해가 될 것이라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네, 자, 생긴 거 그럴싸하게 잘 생겼죠. 이게 덴마크의 이베르 휘펠트
방공함이 있습니다. 그 이벨 히펠트의 설계를 활용해서 이 영국이 26형 호위함 그걸 사서 또 이제 헌터급이라고 해서 호주가 또 사는 뭐 그 아주 강력한 방공함이죠. 그걸 만들었는데 영국이 이 26형 호위함을 너무 비싸니까 많이 만들 수 없죠. 그래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31형 호위함을 이 바콕사하고 이제 건조를 하게 되는데 덩치는 한 6,000톤 되지만 완전 깡통이에요, 깡통. 지금 무장이라고는 57mm 주포 그리고 함대한 미사일도 없어요. 그 나중에 뭐 형편되면 달겠다 무슨 필리핀 같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함대한 미사일 없고 함대공 미사일로 시셉터라고 하는 25km 날아가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12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경어래 완전 깡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우리 돈으로 4,200억 원. 자, 그래서 이걸 이제 5척을 계약을 했는데 조선 회사인 박콕이 돈 더 내놔라. 척당 1,670억 더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한 척 지금 다 만들고 있는 중인데 왜냐? 코로나 팬데믹으로 뭐 통제하고 뭐 해서 이 자재비하고 인건비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돈 더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아니 코로나가 우리가 했냐? 그거 니네들이 전 세계가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갈 문제 아니냐?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또 박콕 조선소에서는 아니 통제를 우리가 걸었냐? 니들이 걸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싸움이 붙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함 건조하다가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오르고 뭐 자재비가 많이 올랐으면 일본함 관련해서만 돈 더 받지 왜 2, 3, 4, 5번 함도 더 받는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싸움이 붙었다라는 이 깡통배 생긴 건 그럴싸한데 우리 대구급보다 더 못해요. 우리 대구급보다 훨씬 더 덩치도 크지만 대구급보다 성능은 더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호위함입니다. 자, 싱가포르가 이 총을 콜트사의 6940인데 이걸 분대 지원하기 우리 한국군으로 치면 K3 경기관총이죠. 그거로 대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그냥 돌격소총 조금 긴 버전. 그 미 해병대가 이런 걸 처음으로 했어요. HK416을 미 해병대가 쓰고 싶었는데 그 HK416 안 되니까 M27이라고 해서 좀 긴 거, 총신 좀 발을 이거 길게 만든 거 그걸 이제 분대 지원하기로 도입을 했어요. 근데 미 해병대는 어떤 명분이었냐? 아니 뭐 우리가 전투 많이 해봤지 않느냐? 해보니까 요즘은 분대 지원하기 그 필요 없다. 왜냐 자기애들은 장갑차 타고 다니니까 장갑차에 다 장착돼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싱가포르는 이 미 해병대처럼 공격하고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공격하고 장갑차 공수받고 이런 군대가 아니죠. 자기애들 방어하는 그런 군대인데 그러면 이 강력한 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탄창은 뭐 그냥 30발들이 탄창 똑같습니다. 무슨 200발 띠탄창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분대 지원하기를 하겠다는 건지 희한합니다. 자, 러시아가 이 KH-101, 칼리브르 이런 거 마구마구 쐈는데 그거 이제 불발탄들 분석해 보니까 또 부품 분석해 보니까 너무 정확하더라. 그래서 명중 오차가 최소 5 그리고 크게는 100m에 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유도를 INS 관성항법 그리고 GPS는 미국 거니까 안 되니까 자기네들 위성항법이죠. 글로나스. 그 INS와 글로나스로 가고 할 텐데 그게 너무 부품이 너무 정확해서 실제 구현되는 어떤 그 비행하고 있는 코스와 보정받아야 될 코스를 제대로 연산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엄청난 명중 오차가 이만큼이나 있더라. 이러면 정밀 유도 무기가 가치가 없죠. 순항미사일은 아주 정밀하게 1m, 2m에 딱 때릴 수 있는 가치가 순항미사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도 그 정밀한 것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게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빨라서 요격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안 되는 장점. 그렇지만 이제 그 대신 어떤 명중 정밀도가 좀 흩어지는 이런 단점. 이제 이걸 이제 서로 간의 장단점인데 아니 뭐 속도 느려서 요격 잘 되고 그리고 정밀도도 없으면 순항미사일 왜 쏩니까?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JATM을 이 사거리 이제 300km짜리인데 이걸 무인기에도 설치하겠다. 그래서 무인기하고 유무인 이제 복합하지 않습니까? F-35가 발키리가 되든지 어벤져가 되든지 이런 그 무인기들을 한 3대, 4대 지휘하면서 전투를 하죠. 그럼 F-35의 전투 행동 방향보다 훨씬 더 전방에다가
이 무인기를 배치를 하면서 거기서 다시 300km의 사거리의 공대공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 방공 거리가 거의 1000km 이상 방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무인기들이 작전하고 있으면 300km에는 공대공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무인기 300km가 접근 못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방공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우리도 F-35 있으니까 이런 거 염두에 두어서 엄청난 방공 능력 우리도 한번 가져보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럴드 포드가 첫 작전 배치를 하는데 지중해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미국 국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기 같이 달고 나갔어요. 그 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첫 작전 배치로 지중해로 갔고 지중해에서 아마 러시아 관련해서 무력 시위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흑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못하죠. 왜? 터키가 안 넣어주니까. 그러면 이제 지중해에서 무력 시위하고, 지금 이란 때문에 중동 정세 굉장히 난장판 돼가고 있죠. 수에즈 운하 통과해서 홍해로 들어가서 중동 지역에 가서 이란을 뭔가 억제하는 이런 작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비행기는 전투기는 전부 FA-18 슈퍼호넷 F-35 탑재 안 하고 이번 배치되는 비행단들은 보니까 전부 슈퍼호넷으로만 세팅을 해서 가더라라는 겁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비해서 소티 생성률, 그러니까 하루에 띄울 수 있는, 작전시킬 수 있는 전투기의 양이 1.5배 정도. 그러니까 전기식 사출기를 통해서 쏘다 보니까, 전투기를 쏘아 올리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계속 쏘아 올릴 수 있죠. 충전이 더 빨리 되니까. 증기보다 훨씬 더 빨리 되니까. 그래서 1.5배의 소티 생성률. 그러니까 이거 한 대가 가면 니미츠급 항공모함 1.5척이 작전하는 것과 똑같은 항공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강력한 항공모함입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확대로 중동 지역의 정세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감행하면 이란이 이를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제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어도 이란 방공 시스템이 이를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기타 전략시설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F-35I 전투기가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란은 이를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고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1945 등 복수의 외신이 현지 시각 5월 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우디어 매체 엘라파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 2달 동안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여러 차례 이란 영공에 침범했으며, 이는 유사시 이란 시설을 공습하기 위한 예행 연습 성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의 최근 이란 공습 훈련에는 공중급유기와 정찰기, 무인기도 대거 동원됐다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 상공을 침투 비행하는 것은 물론 홍해에서도 이란 선박을 모의한 해상 표적에 대한 공격과 납포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란의 대응입니다. 매체들은 이란 영공에 진입했던 이스라엘 전투기가 F-35I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자체 개발 방공 시스템과 S-300 등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내부에 깊숙이 침투했다가 돌아갈 때 대응은커녕 탐지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매체 엘라파는 F-35I 전투기의 이란 영공 침범이 지난 3월과 4월은 물론 지난해 6월, 7월, 8월에도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스라엘은 F-35I의 이란 영공 침투 훈련 때 돌핀2급 잠수함을 이용해 홍해에서 이란의 군함들을 추적하고 모의 격침하는 훈련도 진행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군사 행동에 대해 이란은 요격 시도는 고사하고 아예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북한과 쌍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사한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는 이란의 이런 허술함을 보면 북한이 왜 그렇게 우리 공군 F-35에 계급품을 물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F-35들이 이란에 수시로 들어가서 이란을 공습하는 훈련을 하고 돌아왔다. 이란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공중급유기, 정찰기, 무인기까지 동원해서
완전히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이란까지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란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35의 스텔스 능력이 우리 상상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란이죠. 그 사이에 요르단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죠. 친미 국가고. 그리고 이라크는 지금 뭐 방공 능력이라고 할 것은 전혀 없죠. 전투기 F-16 뜨지도 못하죠. 왜? 수리 정비해주는 로키드 마틴 요원들이 다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따 해봐야 지금 FA-50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뭐 F-35 방공 안 되죠. 그리고 지도국 미사일도 다 유명무실해졌죠. 전쟁통에 다 파괴됐으니까. 그래서 이라크 하늘은 무주공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서 여기 이란인데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폭격하는 훈련 하고 돌아오는데 아마 이 지점쯤에서 공중급유 하겠죠. 이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이스라엘에서 편도로 1100km, 왕복으로는 2200km, 테헤란까지는 편도로 1500km, 왕복으로는 3000km. 그러니까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당연히 공중급유를 해주고 폭격하고 돌아올 때 또 공중급유 해주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북한이 F-35를 얼마나 겁내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겁이 나니까 간첩단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F-35 반대 운동을 해라 라는 지령을 내리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있다라는 건데 야, F-35가 정말 실전에 투입되어서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확 내려꽂는 이런 뉴스가 곧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서 타이곤, 우리 한국 타이곤 장갑차 처음 들어보셨죠? 보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서방 국가들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와 사우디 간의 교류 협력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사우디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최신형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을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이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타이곤 6륜구동 차륜형 장갑차 수십 대를 구매했으며 현재 일부 물량이 넘어가 사우디 육군에서 운용이 시작되었다고 복수의 방산 소식통들이 5월 3일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비밀리에 천무 다련장 로켓을 비롯한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이 지난 2022년 3월 한화와 수십 대 규모의 타이곤 장갑차를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가 비밀리에 진행한 이번 장갑차 구매는 지난 1월 타이곤 장갑차에 엔진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인 해인이 자사의 525마력 디젤 엔진을 납품했다는 공시를 하면서 그 계약이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사우디가 도입한 타이곤 장갑차는 과거 투산 DST가 수출용으로 개발한 블랙박스 장갑차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환골 탈퇴시킨 고성능 장갑차인데요. 2018년 말레이시아 방산 전시회에 처음으로 시제 차량이 공개되었고 이후 중동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갑차는 지뢰 방호 설계가 적용된 차체에 복합 장갑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삼양 컴텍의 특수 장갑재를 두르고 있는데요. 덕분에 무려 8kg의 IED에 대한 하부 방호 능력을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종 계통은 완전 디지털화됐고 승무원 3명, 무장병력 8명이 탑승하는 각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충격 저감 시트가 적용되어 피탄되거나 차체 외부에서 고위력 폭발물이 터졌을 때 내부 탑승자들의 부상을 최소화시키는 첨단 기술이 구현되었습니다. 에어컨과 화생방 양압장치가 기본으로 설치되었고 리모트 컨트롤 방식의 기관 총탑이 기본 사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30mm 기관포나 12.7mm 기관총, 90mm 저하포 포탑 설치도 가능합니다. 중동 소식통들에 따르면 사우디가 타이곤 장갑차를 도입한 것은 천무 다련장 로켓 부대의 지휘 통제 차량과 엄호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승차감과 내부 공간, 편의장치 등이 호평을 바탕으로 현용 사우디군 노후 장갑차들을 대량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생겼죠? 타이곤입니다. 한화가 만든 장갑차. 원래는 이게 두산이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K808 그 사업을 할 때
두산하고 롯데하고가 경쟁을 해서 이 롯데이 이겼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두산 장갑차, 두산에서 디자인한 장갑차는 뭐 이래 못생겼냐?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장갑차 계보를 보면 두산이 이전에 대우였습니다. 대우 중공업을 두산이 인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우중공업이 했던 그 장갑차 방산 부분을 두산이 그대로 이어왔었죠. 그걸 이제 거기에서 장갑차는 무조건 대우, 전차는 현대, 그리고 자주포는 삼성, 뭐 이렇게 다 나눠졌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랬는데 삼성, 자주포 만들던 삼성 테크인, 그거 한화가 인수했죠. 그리고 전차 만들던 현대 로템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이제 과거 현대 전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그 이전에 대우 장갑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IMF로 사라지고 두산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 두산을 또 이제 한화가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두산에서 만든 K21 장갑차, 그걸 바탕으로 만든 레드백, 이거 지금 한화가 다 만드는 것이고, 또 삼성 테크윈에서 만든 K9 자주포, 이걸 이제 한화가 인수를 했으니까 K9 자주포 지금 한화가 또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두산이 만들어 놨던 장갑차, 로템의 K808에게 졌던 바로 그 장갑차를 이 한화가 완전 탈퇴환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었는데, 더 중요한 건 무게도 K808보다 1.5배 정도 더 무겁기 때문에 방어력이 훨씬 강화된 거죠. K808은 완전히 그냥 방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수장갑, 복합장갑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서 방어력이 좋다. 그리고 이제 이 하부도 V자 형상으로 만들고 하부에도 특수장갑재를 집어넣고 해서 하부에서 IED, 그러니까 사제 급조 폭발물이 8kg짜리가 터져도 막을 수 있다. 8kg이면 155mm 포탄 한 2발 정도 되는 강력한 능력이죠. 그 위력을 막아낼 수도 있다.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으로 아래에서 그냥 이 모니터를 보면서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하다가 저격받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군 진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방어력에 준수한 공격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타이곤 장갑차가 어떻게 해서 사우디 갔냐? 우리 이제 사우디에다가 우리 천무 많이 팔았죠. 그 천무의 포대 사격 지휘용 장갑차 플러스 그 천무 포대를 엄호하는 엄호용 장갑차, 이런 거로 팔렸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알려졌냐? 헤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525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여기다 집어넣는 납품을 하는데, 중소기업인데 자기네들이 이런 매출을 올렸다라고 주식시장에 공시를 한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 사우디의 수출용 타이곤 장갑차 탑재용 엔진 32대를 한화에 납품했다 라고 공시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는데, 왜? 사우디는 무기 구매할 때 비밀로, 희한하게도 비밀로 해요. 자기들이 결국 나중에 홍보하느라고 공개하면서. 그래서 공시가 사라졌는데 그게 이제 박제가 되어서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무기를 절반 정도를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빈 살만 왕세자가. 그래서 이 타이곤 요거 완전히 대량 까는 이 사업하면 어떨까? 써보니까 좋네! 라고 느껴서 대량으로 생산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타이곤 장갑차가 방어력도 괜찮기 때문에 K808은 방어력이 너무 약하죠. 물론 그것도 개량하면 또 강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방어력이다. 그래서 이 타이곤 장갑차가 또 하나의 수출 효자 상품이 될 것 같고, 그 서곡을 또 효시를 이번 사우디 수출, 느닷없이 알려지게 된 이 사우디 수출 소식에서 그 효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뉴스를 알려드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